여러분, 50대에 은퇴한 친구들은 통장에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0억보다 더 중요한 노후 준비 비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비밀을 알아내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야, 동서봐. 너 아직도 그 똥차 타고 다니냐? 보는 내가 다 민망하다. 지난 주말 전주 완산구의 한 유명 한정식집 앞에서 30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놈이 던진 말입니다. 그놈은 1억 원이 넘는다는 번쩍이는 독일제 외제차 키를 손가락으로 빙빙 돌리며 저를 위아래로 훅더군요. 그날 동창회에서 저는 죄인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는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시세 차익으로만 10억 원을 벌었네. 누구는 자식놈 의사 만드느라 뒷바라지에만 5억 원을 썼네. 그 화려한 숫자들 사이에서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3억 5천만 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산 걸까요? 전주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며 남들 놀 때 안 놀고 아내 지희랑 10원 한 장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기분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가계부를 뒤적이는 아내 지희의 뒷모습을 보는데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할 때 1억 원 정도는 보태줄 수 있지? 아내의 그 조심스러운 한마디가 그날은 왜 그렇게 가시처럼 가슴을 찌르던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1억 원이 애 이름이야? 나 퇴직하고 이제 소득도 없는데 그 돈 주면 우리는 길거리 나앉으라는 거야 뭐야? 깜짝 놀라 토끼 눈이 된 아내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실은 아내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이것밖에 안 되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자식 앞에서는 작아지고 친구들 앞에서는 입을 닫게 되는 분들 계시죠? 평균 자산이 5억 원이 넘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나만 빼고 다들 부자인가 싶어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 기분 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노후 자금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50대들의 진짜 민낯은 어떤지,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건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와 금융감독원 보고서를 며칠 밤낮으로 분석하던 중에 저는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동창회에서 듣던 이야기들, 뉴스에서 떠들어대던 그 화려한 숫자들은 사실 거대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산 10억 원이 넘는 상위 10%의 부자들이 아니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니, 어쩌면 그들도 몰랐던 노후 준비의 치명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10억 원을 가진 부자보다 3억 원을 가진 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현금이 최고다.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 연금이 답이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고 안심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인생은 제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퇴직연금에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태에 자식놈의 예상치 못한 고백까지 터져나오면서 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3억 5천만 원이라는 알량한 돈으로 제 노후를 지켜냈을까요? 아니면 동창들의 비웃음대로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는 비참한 노인으로 전락했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어떻게 굴렸다는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한 남자가 다시 인간다운 존엄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던 뼈아픈 기록이자 대한민국 시니어라면 누구나 겪게 될 잔인한 현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지금 통장에 3억 원이 있든 5억 원이 있든 혹은 1억 원도 없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이 노후를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겪었던 그 처절한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절대 겪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10억 원보다 훨씬 소중한 노후 자금의 진짜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전주 신시가지의 그 비참했던 동창회 날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전주 신시가지의 주말 저녁은 눈이 시릴 만큼 화려했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조명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30년 넘게 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날따라 신시가지의 공기는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모임 장소인 한정식집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나무 향과 함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카운터 옆에 세워진 메뉴판의 점심. 특선 가격이 제가 며칠 전 안에 지희와 먹었던 순대국밥의 10배가 넘더군요. 잠시 손가락이 떨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옷깃을 여미고 예약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이, 신 소장. 이제야 오냐? 방 안은 이미 고등학교 동창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다는 영호,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가 사업을 크게 했다는 종식이가 상석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그들 사이의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도 생소한 고급 요리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제 입안은 이미 모래를 씹는 것처럼 까칠했습니다. 영호가 제 손목을 슬쩍 보더니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 낡은 시계 차고 다니냐? 퇴직금 받은 걸로 하나 장만하지 그랬어. 그의 손목에서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명품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당겨 손목을 감췄습니다. 그 시계는 제가 과장 승진했을 때 아내 지희가 큰맘 먹고 사준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고철 덩어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잔을 비우기도 전이었지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이번에 강남 아파트 전세 내주고 용인에 타운하우스 하나 잡았어. 공기가 다르더라고. 종식이가 와인 잔을 돌리며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에 주변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 역시 서울놈은 다르네. 거긴 시세 차익만 해도 몇십억 아냐?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오가는 금액은 기본이 10억, 20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에 압도되어 그저 묵묵히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신 소장, 너는 전주에 계속 있었으니까 노후 준비는 빵빵하겠지? 집값도 많이 올랐을 테고 말이야. 영호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입안에 머물던 갈비찜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 뭐 그냥. 우리 같은 월급쟁이가 뻔하지. 아파트 한 채 있고 현금으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모아뒀어. 제 목소리가 모기 뒷다리만큼 작게 기어나왔습니다. 순간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억? 야, 요즘 서울 애들 전셋값도 안 되는 돈 아니냐? 동서봐, 너 너무 소박하다. 그 돈으로 어떻게 노후를 버텨? 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긴 했냐? 친구들의 농담 섞인 비아냥이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3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아끼고 명절에도 고향 내려가는 기름값 아껴가며 지희랑 둘이서 피땀 흘려 일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그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들이부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58세의 늙고 지친 사내 하나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만 깊게 패어 있더군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며 영호와 다른 친구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아까 동섭이 봤냐? 3억이 뭐냐, 3억이. 요즘 같은 세상에 걔는 정직하게 산 건지 무식하게 산 건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퇴직하고 저렇게 살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만 될 텐데. 불쌍해서 원. 칸막이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아픈 건 그들의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내가 믿어왔던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년의 마지막, 생명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 손에 쥔 건 낡은 시계와 3억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진짜 노후 준비라는 게 뭔지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마주할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동창회가 끝나고 돌아온 전주 효자동의 우리 집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현관 조명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신발을 벗는데 거실 소파에 기대어 잠든 아내 지희가 보이더군요. 텔레비전은 켜진 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아내의 손에는 아직 다 채우지 못한 가계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 지희는 부쩍 돈 쓰는 걸 겁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철 과일이라도 듬뿍 샀을 텐데 요즘은 마감 세일 시간에 맞춰 마트에 달려가는 게 일상이 되었죠. 잠든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아까 영호가 던진 3억이면 푼돈이라는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모은 3억 5천만 원이 누군가에겐 비웃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3억 5천만 원.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아끼고 아껴 모은 비상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은 제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숫자가 예전처럼 든든해 보이지 않고 마치 곧 사라질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검색창에 50대 노후 자금이라는 단어를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가슴을 무너뜨리는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50대 가구 평균 순자산 5억 4천만 원 돌파.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평균이 5억 4천만 원이라니. 그럼 저는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꼴찌 인생이었던 걸까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남들 다 하는 주식이나 코인 한 번 안 건드리고 정직하게 모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1억 9천만 원이나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뉴스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10억은 있어야 노후에 밥이라도 먹고 산다. 5억도 없는 사람은 자식들한테 짐이나 된다는 글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나갈 보험료며 지난달에 아들놈 대학원 학비로 빌렸던 소액,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강남 아파트를 팔았네, 건물을 샀네 하며 구름 위를 걷는 소리를 하는데 저는 고작 3억 5천만 원을 쥐고 벌벌 떨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내 지희에게 걱정 마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고 큰 소리쳤던 제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지희는 저만 믿고 평생을 따라왔는데 제가 준비한 게 고작 평균 이하의 삶이었다니. 거실에서 들려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마치 저를 꾸짖는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섭 씨, 어제 동창회는 잘 다녀왔어요? 친구들이 다들 잘 산대요? 저는 대답 대신 국그릇에 코를 박고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잘 산다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더라고요. 지희가 머뭇거리더니 제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미용실 원장님이 그러는데 요즘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중에 시니어들 재취업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당신도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해서. 막상 해보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은 내가 그렇게 못 믿어. 내가 길거리에 나앉기라도 할까봐. 괜히 죄 없는 아내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집을 나왔습니다. 전주 천변을 따라 무작정 걷고 또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꽃들이 왜 그렇게 화사한지 제 처량한 신세와 대비되어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제 주변을 둘러봐도 5억, 10억씩 가진 사람은 영호나 종식이 같은 몇몇 분인데 도대체 왜 뉴스에서는 평균이 5억이 넘는다고 떠들어대는 걸까요? 어쩌면
제가 보고 있는 이 숫자가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통계라는 놈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속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 지희에게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했지만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전주 금암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대체 그놈의 평균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콧등에 걸치고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 통계청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빽빽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눈을 어지럽게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서류 뭉치와 씨름하던 직장인의 집요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더군요. 한참을 뒤지다 보니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복잡한 이름의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가슴을 뻥 뚫어줄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중위값이라는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평균값은 모든 사람의 자산을 다 더해서 사람 수로 나누는 것이지만 중위값은 우리나라 50대를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가진 금액입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평균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높게 나왔던 건 강남의 수십억짜리 빌딩을 가진 극소수의 부자들이 수치를 확 끌어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1억 원씩 가졌어도 1명이 100억 원을 가졌으면 평균은 10억 원이 넘는 시기죠. 그 화려한 숫자의 가면에 속아 제 3억 5천만 원을 쓰레기 취급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럼 진짜 중간은 얼마라는 거야? 저는 홀린 듯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도서관 한복판에서 아 하고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진짜 중간가, 즉 중위값은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5억 4천만 원이 아니라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3억 5천만 원은 평균 이하의 꼴찌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중간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아주 성실하고 훌륭한 숫자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며칠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덩어리가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희야, 우리 잘못 산 거 아니었어. 우리 진짜 열심히 산 거였어. 목이 메어왔습니다. 좁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혼자 돋보기를 고쳤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창회에서 저를 비웃던 영호의 명품 시계도 종식이의 강남 아파트 자랑도 사실은 대한민국 상위 몇 %의 유령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집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화를 냈던 게 너무 미안해서 지희가 좋아하는 전주 남부시장 콩나물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더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중위값을 확인하고 나니 그 다음 페이지에 적힌 상위권의 기준선이 다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위 10% 안에 들려면 순자산이 최소 10억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통계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3억 1천만 원이 중간이라지만 10%의 부자가 되려면 아직도 7억 원이라는 거대한 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간은 간다지만 이걸로 정말 노후가 충분할까? 혹시 나중에 몸이라도 아파서 병원비로 수천만 원씩 깨지면 어떡하지? 아니면 자식놈이 갑자기 돈 보태달라고 손을 벌리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오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화려한 외제차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 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 상위 10%인 걸까? 그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로 얼마를 내고 연금은 얼마나 준비했을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숫자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10억 원이 없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려면 도대체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덩어리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후의 진짜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바로 제가 가진 3억 5천만 원이라는 자산의 질을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10억 자산가들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을 쌓고 있는지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주하게 될 동창 종식이의 고백은 제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중위값의 비밀을 알아낸 뒤로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럼 상위 10%라는 10억 5천만 원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걱정 없이 행복할까? 그 궁금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사업한다던 동창 종식이에게서 연락이 왔거든요. 전주에 내려올 일이 있는데 조용히 소주나 한잔 하자더군요. 우리는 덕진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동창회 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제 앞에 앉은 종식이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그 비싼 명품 정장에 실밥이 튀어나온 것도 모르는 눈치더군요. 종식아, 사업은 잘 되냐? 서울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며. 제 물음에 종식이가 헛웃음을 지으며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야, 동서봐. 남들이 보기엔 내가 15억짜리 아파트 사니까 대단해 보이지? 종식이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거 다 껍데기야. 15억 중에 내 돈은 4억도 안 돼. 나머지는 다 은행 대출이야. 그 말에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뭐? 그럼 매달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종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400만 원씩 나가. 거기다 애들 유학비에 품위 유지한다고 든 비싼 보험료까지. 겉으로는 상위 10% 소리 듣지만 속은 매달 적자야.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종식이의 집값이 15억 원이니 뭐니 해도 빚대고 남는 순자산은 저랑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들의 화려한 삶 뒤에는 무거운 대출에 사슬이 감겨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종식이는 지금 당장 수중에 현금 100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뭐 하나요? 당장 먹고 살 현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처지인걸요. 종식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주 천변의 노을이 참 묘하게 보였습니다. 상위 10%의 기준인 10억 5천만 원. 그 숫자가 과연 노후의 정답일까? 누구는 강남에 집이 있다고 목에 힘을 주고, 누구는 외제차를 탄다고 자랑을 하지만 결국 빚다 갚고 내 손에 남는 알맹이가 얼마냐가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의 겉모습과 내 통장 잔고를 비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집에 들어서니 아내 지희가 거실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종식이 만났는데 그 친구 참 힘들게 살더라. 제 말에 지희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3억 5천만 원, 그거 우리한테는 정말 귀한 돈이에요. 지희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산의 개념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해결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진짜 핵심은 내가 지금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매달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즉 현금 흐름의 문제였습니다. 10억 원이 있어도 매달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그건 모래성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3억 원뿐이라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가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게 바로 상위 1% 부자보다 나은 진짜 노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3억 5천만 원을 지키면서 매달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돈을 만들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은 없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이나 연금을 극대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하게 10억이라는 환상을 쫓던 눈을 감고 제 발밑에 놓인 현실의 숫자를 보기 시작한 거죠.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군요. 주택연금의 활용법부터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법, 그리고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비결까지. 저는 드디어 나만의 노후 지도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희와 함께 웃으며 보낼 일만 남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방심했을 때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들어오는 법입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반전의 서막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밤잠을 설치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것마저 느껴졌는데 중위값의 비밀을 알고 종식이의 텅 빈 속강정을 보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전주 아중호수를 따라 아내 지희와 산책을 하는데 호숫가에 비친 윤슬이 꼭 보석 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제 마음도 그 햇살만큼이나 가벼워졌죠. 여보,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우리가 결코 뒤처진 게 아니더라고. 제 말에 지희가 가만히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세상 통계가 당신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두툼한 노란색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제 인생의 제2막을 설계할 이른바 노후 작전 지도였죠. 저는 그 공책에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이 돈을 어떻게 나누고 쪼개서 우리 부부의 든든한 방패로 만들지 고민했죠. 우선 1억 원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비상금으로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굴릴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나 배당을 주는 상품에 넣어두면 거창하진 않아도 매달 쌀값이나 공과금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더군요. 거기에 제가 받을 연금을 더해보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부어온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에서 나올 퇴직연금을 합치면 매달 200만 원 중반대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희야, 일로 와봐. 이것 좀 봐. 저는 아내를 불러앉히고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둘이 전주에서 소박하게 살면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그럼 우리 3억 5천만 원은 거의 안 쓰고도 평생 살 수 있어.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지희의 그 밝은 표정을 보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기세를 몰아 다음 날 완주군 소양면에 있는 예쁜 카페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싸다고 손사래를 쳤을 아내였지만 그날은 제가 당당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우리 집 가계부는 내가 꽉 쥐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건강만 챙겨. 완주의 푸른 산새가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이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던 영호나 빚더미에 앉아 고민하던 종식이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들은 10억, 20억 없으면 죽는 줄 알지만 우리는 이렇게 단단하게 준비했잖아. 저는 스스로가 대견해서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 혜택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이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그리고 나중에 정말 자금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노후 준비지. 저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의기양양했습니다. 아내 지희도 제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안심한 듯 그동안 미뤄왔던 집안 인테리어를 조금 손보자고 하더군요.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삐걱거리던 식탁도 새로 샀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고 생각하니 몇백만 원 쓰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안도감이라는 놈은 사람을 참 나태하게 만들더군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전주천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겼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야, 노후 준비 별거 없어. 나처럼 딱 계산기 두드려 놓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라며 훈수까지 두곤 했죠.
어느 날은 아들놈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주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녀석인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더군요. 아버지, 저 이번에 적금 만기됐어요. 저도 이제 돈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녀석의 대견한 소리에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정 힘들면 아버지가 조금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가진 3억 5천만 원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착각했던 거죠. 저는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평소 눈여겨봤던 비싼 코트도 한 벌씩 샀습니다. 지희야, 우리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도 돼? 지희도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거울 앞에 서보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했던 나날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봄볕만 내리쬐는 것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던가요? 제가 가장 방심하고 제가 가장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꼼꼼하게 적었던 그 노후 작전 지도에는 치명적인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삶의 파도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 아들놈이 신혼이라며 데려온 여자친구의 한마디에 제 완벽했던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인생이라는 놈은 제가 안심하고 등 돌리는 순간을 정확히 노리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요일 오후의 방문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평안을 송두리째 앗아갈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바다가 가장 고요하다고 하던가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제 노후 지도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 건 어느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놈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온 날이었죠. 지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갈비를 찌고 잡채를 무치며 들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든든한 3억 5천만 원이 뒤를 받쳐주고 있으니 예비 며느리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앉아 있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 아들놈이 쭈뼛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실은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그런데 집이 문제예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 이해는 갔습니다. 전주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래, 아버지가 1억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전세 얻는데 보태 쓰거라. 제 나름대로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제 자산의 3분의 1을 떼어주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놈의 표정이 더 어두워지더니 제 눈을 피하더군요. 아버지, 실은 저 이번에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날 것 같아요. 서울은 전세도 기본이 5억 원이 넘더라고요. 부족한 돈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 평생 벌어도 그 돈 못 모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억 원이라니요. 그 돈을 주고 나면 제 수중에는 고작 5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희와 제가 30년을 버텨야 할 생명줄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억 원?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아버지가 그 돈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놈도 지지 않고 소리를 높이더군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서울에 아파트도 사준다는데 저는 빌려달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다 갚을게요. 가족 간의 대화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고 예비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하다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놈을 내쫓듯 보내고 거실에 주저앉아 씩씩거리고 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희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접시를 든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만 겁니다. 지희야, 여보. 제 비명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내내 제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 때문에 그래. 다 내 잘못이야. 알고 보니
지희는 그동안 제가 퇴직하고 돈 걱정할까봐 몸이 안 좋은데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참아왔던 겁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당장 입원 수속을 밟으라고 하더군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던 제 계획표에는 병수발이라는 단어는 없었거든요. 정신없이 입원 수속을 밟고 병원비 결제를 하려는데 문득 예전에 들어둔 보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보험금이 나오면 큰 걱정 없겠지. 서둘러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입했던 상품은 갱신형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치솟아 지희가 작년에 몰래 해약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해약해? 보험사 직원의 무심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아내의 치료비, 간병인 비용, 그리고 아들놈의 결혼자금 압박까지. 제 통장에 3억 5천만 원이 꼭 뜨거운 불 앞에 놓인 얼음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조금씩 녹아 없어지다가 결국 바닥을 드러낼 것만 같은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64세부터 국민연금이 나온다고 계산해놨는데 지금 제 나이는 58세입니다. 앞으로 남은 6년의 소득 공백기, 이른바 데드존이 거대한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서와 연금 예상 수령액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가진 3억 5천만 원. 이게 정말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까? 당장 내일부터 병원비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갈 텐데 아들놈은 돈을 해달라고 성하니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에 진짜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 안의 방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단순히 돈이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왼수가 되고 돈 때문에 아내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이 잔인한 현실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 숫자가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너 고작 3억 5천만 원 가지고 부자 된 줄 알았지? 환청처럼 들리는 비웃음 소리에 저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든 걸 잃고 바닥까지 추락하게 될까요? 아내가 잠든 병실 밖,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에 든 영수증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데만 벌써 수백만 원이 나갔더군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병원 복도에 그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들을 때마다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아내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병실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거친 숨을 내뱉는 지희의 야윈 손을 보는데 제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돈 걱정할까봐 무릎이 쑤시고 가슴이 답답해도 파스 한 장으로 버텼을 지희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 아들놈은 서울 전셋값이니 뭐니 하며 제 속을 긁어댔으니 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남편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1시 반 병원 매점에서 사온 컵라면 하나를 앞에 두고 병원 로비 구석에 앉았습니다. 면발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하더군요. 아들놈이었습니다. 아버지, 아까는 죄송했어요. 근데 저 정말 이번에 서울 안 가면 기회가 없어요. 3억 원 단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컵라면 용기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너 네 엄마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거 안 보이냐? 이 상황에서 그 소리가 나와. 결국 로비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도망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가장인 제가 무너지면 지희는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병원 대기실 구석에서 굴러다니는 이면지 한 장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노후의 진짜 민낯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3억 5천만 원.
여기서 아내의 수술비와 입원비로 최소 3천만 원은 빼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놈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준다고 치면 남는 돈은 2억 2천만 원.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4세에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제 나이 58세부터 앞으로 6년 동안 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죠. 72달째에 이어질 이 소득의 무덤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와 생활비로 최소 300만 원만 써도 1년에 3,600만 원, 6년이면 2억 1,600만 원이 증발합니다. 아들놈에게 1억 원을 주고 나면 연금이 나오기 시작할 때 제 통장에는 단돈 400만 원도 남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더군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10억 원 자산가를 꿈꾸던 제 망상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6년 뒤에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그동안 우습게 생각했던 소액의 대출 이자와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각종 공과금이었습니다. 숫자로 적어놓고 보니 제 3억 5천만 원은 든든한 요새가 아니라 구멍 뚫린 바가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벽 3시 반 병실로 돌아와 지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희의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더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배부른 소리는 하지 않기로요. 아들놈에게는 모질게 들리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나쁜 아버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우리 인생 다시 설계할게. 절대로 당신 고생 안 시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예전에 대충 봤던 예상 수령액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죠. 추납제도나 반납제도를 활용해서 단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방법이 없는지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식하게 노후 준비를 했는지 절감이 되더라고요. 덩어리 돈 3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달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게 생존의 핵심이라는 걸 병원 바닥에서 깨달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로 향했습니다. 58세 퇴직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각오였죠. 제 목표는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아내 지희와 함께 전주 천변을 걸으며 걱정 없이 콩나물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소박한 평화를 되찾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제 각오만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결제 문자가 올 때마다 제 심장은 덜컹거렸고 아들놈은 여전히 단식 투쟁이라도 하듯 연락을 끊고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의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주치의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동섭 씨, 보호자분 잠깐 저 좀 보시죠. 하얘진 주치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겨우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는데 삶은 제 등을 다시 한번 거세게 떠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거대한 절벽 앞에서 지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아들놈의 원망과 아내의 병환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게 될까요? 주치의의 부름을 받고 들어간 상담실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제 쪽으로 차트를 돌리며 입을 뗐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신동섭 씨, 사모님 심장 혈관이 생각보다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그리고 재활 비용까지 한 번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좋게 깨질 판이었죠. 병원까지 40분이라는 생각에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전주 효자동 집에서 병원까지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지희가 잘못될까봐 무서웠던 게 아니라 병원비 결제 문자가 날아올까봐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괴물 같던지 병원 화장실 거울을 주먹으로 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급하다며 매일같이 전화하는 아들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못 준다. 네 엄마 수술비가 먼저다. 원망하려면 해라.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놈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희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아 결심했습니다. 내 3억 5천만 원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몸으로 때워야 한다. 평생 소장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던 신동섭은 그날 수술실 문 앞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당장 핸드폰을 열어 전주시청 일자리 게시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희의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3억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퇴원하는 아내를 처가 식구들에게 잠시 맡기고 다음 날부터 전주 팔복동 공단 근처에 작은 빌딩 관리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정장에 넥타이만 매던 제가 회색 작업복을 입고 화장실 변기를 뚫고 주차 관리를 하는데 처음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아니, 신 소장님이 이런 일을? 한 번은 예전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었던 후배를 건물 주차장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는 새 차를 뽑았다며 제 앞에서 자랑하듯 내리더니 제 행색을 보고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순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야?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섰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 퇴근길에 전주천을 보며 소주 한 병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밤 지희의 약값을 결제하고 남은 150만 원의 첫 월급이 제 통장에 찍힌 걸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150만 원이 제 통장에 잠자고 있는 3억 원보다 훨씬 더 반짝거리고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큰 숙제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국가지원금이나 소득 하위 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은 없는지 주민센터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존심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돈도 안 받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자존심은 노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치였습니다. 저는 전주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그 덕분에 매달 조금씩 나오는 구직 지원금도 챙겼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몰라서 못 받던 혜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대출 대신 저금리로 지원되는 긴급생활 자금 대출 제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을 몸으로 벌고 여기에 나중에 나올 연금을 미리 계산해 보니 굳이 3억 원을 통장에 묵혀둘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오히려 그 돈의 일부를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나눠 담았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통장에 꽂힐 때마다 제 노후의 성벽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과 달랐어요. 부자가 되는 게 10억 원을 모으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부자는 매달 내 통장에 200만 원, 300만 원이 꼬박꼬박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내 노동으로 아내 약값을 벌고 내 연금으로 아내와 밥을 먹는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역시 끝까지 긴장을 늦추게 하지 않더군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무렵 연락을 끊었던 아들놈이 다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녀석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고 쳤어요. 녀석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이 무거운 숙제를 저는 이번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과연 저는 이번에도 제 노후 자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자식의 눈물 앞에 무너지고 말까요? 전주 삼천동의 어스름한 저녁, 막걸리 주전자가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아들놈의 울음 섞인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녀석은 서울 전셋값을 마련해 보겠다고 제 몰래 영혼까지 끌어모아 위험한 투자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서울 아파트 전세금 3억 원이 있으면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한순간에 다 날리고 나니까 이제 빚만 남았어요. 녀석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는데 예전 같으면 제 심장이 먼저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수술과 바닥까지 경험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울지 마라. 돈은 잃어도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녀석의 술잔을 채워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지금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 모두가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녀석에게 제 통장에 남은 마지막 돈을 내어주는 대신 제가 공부했던 금융 지식을 꺼내놓았습니다. 내 빚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대신 아버지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나 시니어 복지 제도처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정보는 다 알아봐 주마.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녀석에게 3억 원을 그냥 내줬다면 저는 지금쯤 전주역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돈은 네 엄마와 나의 생명줄이다. 이걸 넣어주면 우리는 죽는다. 대신 내가 월급의 70%를 저축하며 버틸 수 있게 아버지가 길을 잡아주마. 아들놈은 처음엔 원망하는 눈초리였지만 제가 직접 작성한 노후 자금 시뮬레이션 공책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의 비극은 그때부터 진짜 시작된다는 걸 녀석도 그제야 깨달은 눈치였습니다. 아들놈을 보내고 돌아온 새벽, 저는 지희와 함께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창한 숫자 대신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는 진짜 실력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제가 빌딩 관리원으로 일하며 벌어오는 150만 원, 그리고 64세부터 나오기 시작할 저와 지희의 국민연금을 합치면 매달 220만 원 정도가 확보됩니다.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전주, 효자동 아파트를 활용한 주택연금까지 신청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여보, 계산해보니까 우리 매달 450만 원 넘게 들어오겠어. 제 말에 지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0억 원이 통장에 묵혀있는 것보다 매달 450만 원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꽂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요. 덩어리 돈은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언제든 털릴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근로소득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 부부만의 철옹성이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박한 노동과 국가의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니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전주천을 걸으며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빌딩을 관리하며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들은 58세에 은퇴해서 할 일이 없다고 한숨을 쉬지만 저는 매달 150만 원의 월급이 찍힐 때마다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지희도 이제는 백화점 옷 대신 남부시장 단골집에서 산 편안한 옷을 입고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동창회에서 저를 무시하던 영어 소식이 얼마 전 들려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조금 떨어지자 무리하게 끌어쓴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 결국 집을 내놨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졌지만 매달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반면 저는 3억 5천만 원에서 시작해 이제는 통장에 남은 돈이 2억 원 남짓이지만 제 마음은 영어보다 100배는 더 부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노후 준비의 진짜 비밀은 큰 돈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흐름이라는 것을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통장에 돈 좀 있다고 안심하고 계시거나 혹은 돈이 없어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둘 다 틀렸습니다. 돈이 많아도 흐름이 없으면 고인 물처럼 썩게 마련이고 돈이 없어도 오늘부터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면 인생은 다시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100% 만족합니다. 아내 지희와 함께 주말이면 완주 모악산 자락에서 산채 비빔밥 한 그릇 나눠 먹는 이 평범한 일상이 10억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뼈저리게 느낀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교훈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도 저처럼 당당하고 단단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숫자가 아닌 희망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비밀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만 가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법. 그 지혜를 마지막으로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신시가지의 그 비참했던 동창회 날부터 아내의 수술실 앞에서의 절망, 그리고 아들놈과의 갈등까지.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혹독했던 1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떠들어대는 화려한 숫자에 절대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10억, 20억 자산가들 이야기? 그건 그들의 인생이지 우리의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요.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50대 중에서 딱 중간, 아니 중간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우리 성실한 소시민들의 훈장 같은 금액이죠. 다만 우리가 불안했던 건 그 돈을 지킬 방패와 매달 채워줄 샘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창 영어처럼 강남 아파트를 가졌다고 으스대던 친구들, 지금 고금리 대출 이자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저 신동섭이는 이제 다릅니다. 저는 비록 통장에 남은 돈은 줄었어도 매달 꽂히는 연금과 제 노동의 대가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삽니다. 진짜 성공한 노후는 서울에 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전주천을 걸으며 여보,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에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진 돈이 3억 원이라도 그 돈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과 10억 원이 있어도 보험료와 이자 갚느라 벌벌 떠는 사람. 누가 진짜 부자인지는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3가지 뼈아픈 조언을 드릴게요. 첫째,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지 마세요. 제 아들놈이 서울 전셋값으로 3억 원을 요구했을 때 제가 만약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돈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 지희의 수술비는커녕 저는 지금쯤 추운 겨울날 난방비 아끼느라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을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부모가 경제적으로 바로 서야 자식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법입니다. 나중에 다 갚을게요라는 자식의 말, 죄송하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둘째, 총액보다 현금 흐름에 목숨을 거세요. 통장에 든 5억 원은 쓰면 없어지는 숫자지만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의 연금은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해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10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추납이나 임의가입 제도가 있다면 무조건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한 주택연금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오세요. 저는 58세에 빌딩 관리인 일을 시작하며 비로소 인생을 배웠습니다. 내 몸을 움직여보는 100만 원, 150만 원의 가치는 통장의 1억 원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주민센터나 고용센터를 찾아가 시니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샅샅이 뒤져보세요.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은 우리가 평생 낸 세금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건 노후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이제 저는 지희와 함께 매일 저녁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 산책로를 걷습니다. 아내는 수술 후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이제는 제법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우리는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참 먼 길 돌아왔다. 그치? 지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남들은 저더러 60대 다 돼서 건물 관리나 하느냐고 혀를 찰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버티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파도는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구명보트를 단단히 수리해 두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그 귀한 돈, 그리고 남은 세월, 절대 남의 시선 때문에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3억 원은 결코 헛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펜을 들고 여러분만의 노후 지도를 다시 그려보세요.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겪었던 것처럼
가슴 떨리는 반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을 마주하고 숫자의 가면을 벗겨내면 반드시 여러분만의 행복한 정착지가 보일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험난한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인생 제2막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저 신동섭이와 지희가 여러분의 그 길을 멀리서나마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평범하지만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는 신동섭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3억 5천만 원이 있어도 불안했던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흐르게 하느냐라는 사실, 이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당장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오늘부터 달라질 겁니다. 오늘 제 진솔한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와 아내 지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혹시 노후 준비하며 겪으신 고민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고민은 반이 되고 희망은 2배가 될 겁니다. 주변에 이 소식이 필요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봄날이 영원히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